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이제 추석 앞두고 미리 벌초하러 다녀오시는 분들 계신데 벌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네,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쯔쯔가무시증과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특히 가을철에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질병청이 지난해 관련 감염자들 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주된 감염 요인이 제초 작업이나 농림축산업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밝은색 긴 소매 옷을 입으시거나 혹은 모자나 장화 착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양말 안으로 넣어서 장화를 신으시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가 후에는 옷을 바로 세탁을 하고요. 샤워를 하셔야 하고 뿐만 아니라 혹시 돗자리를 사용하셨다면 돗자리도 세척한 후에 말려두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 벌초뿐이 아니고 가을에 나들이들 많이 하시는데 나들이 할 때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뭐죠? 네, 오늘 저희는요. 김현우 소장의 경제 레시피 뭐니 준비했고요. 또 이보은 선생님의 맛있는 요리 레시피 이보은의 4개 식탁 이어집니다. 자,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소액결제 피해 확산입니다. 네,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로 소액결제가 된 사건, 최근 많이 이슈가 됐었고 또 저희가 모닝픽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규모가 이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통신사의 이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당초 수사 대상이었던 경기도 광명, 부천, 과천, 또 서울 금천, 영등포, 인천 부평을 넘어서요. 최근에는 서울 서초, 동작, 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등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고객은 362명이고요. 누적 피해 금액 2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중국 국적의 용의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죠. 이들은 차량에 불법 개조한 소형 기지국을 싣고 피해 발생 지역을 다니면서 인증 절차를 교란해서 교통카드 충전이나 상품권 구매 같은 소액 결제를 무단으로 실행해서 현금화했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는 생활이 어려워서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히면서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해당 지역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윗선 역시 중국 통포로 추정하고 조직적 범죄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이 범인이 검거돼서 정말 다행인데 이 피해 규모가 점점 늘고 있고 통신사에 대한 비판도 많죠, 지금? 그렇습니다. 해당 통신사의 늑장 대응도 문제고요. 말 바꾸기가 계속돼서 더는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졌던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에도 90여 건의 3천만 원이 넘는 무단 결제가 있었는데요. 해당 통신사는 피해가 없다고 보고했다가 뒤늦게 정정했습니다. 또 처음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없다고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5천 명에서 지금은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 집계가 확대된 것을 두고 해당 통신사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이 자동 응답전화 ARS 신호를 탈취해서 소액 결제에 성공한 사례에만 주목해서 피해 현황을 소극적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범행 지역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 정보 등을 빨리 공개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사실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야 주요 정보를 찔끔찔끔 내놓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또 소액 결제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 보다 투명한 발표 그리고 또 조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환승 할인 못 받나입니다. 네,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환승제도 탈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마을버스 업계는 지난 5월부터 환승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번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이 버스 지하철 통합 환승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시에 이 기본 요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고 이동 거리만큼만 추가 요금을 내는 방식이죠. 마을버스 업계는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제를 시행한 뒤에 21년 동안 참여해 왔지만 적자가 커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인데요. 환승 할인으로 인해서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며 서울시가 이를 100% 보전하지 않아서 이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의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돼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현재 서울시에 이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상 규정 변경 및 정산 또 환승 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또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운송 원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만약에 환승제도 탈퇴가 현실화가 되면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마을버스 이용객의 상당수가 환승객이거든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탈퇴하면 이 마을버스 승객은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고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마을버스 운수사의 경영을 위협하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우려를 표했고요. 97개 재정지원 운수사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36개사에서 회계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먼저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승 할인 제도는 시민들의 교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주 그 핵심 사업인데 여기서 삐그덕거리면 우리가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청년들의 가치관입니다. 네, 청년들의 가치관 저도 궁금한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한반도 미래연구원은 오는 30일에 제4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청년 고용과 기업 경영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변화하는 시대, 청년의 일과 가정, 삶의 가치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장이 세계 가치 조사를 한 결과 한국 청년들이 가정을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60%였습니다. 이는 전체 평균인 77%보다 17%포인트나 낮았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나라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자녀를 갖는 것이 의무라고 답한 청년의 비율은 34%로 전체 평균인 60%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가치관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도 또 확인이 된 건데 이 세미나는 토론뿐이 아니고 어떤 그 방안들도 제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과 가정 또 삶의 균형을 위한 기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실제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요. 또 직원 개인의 행복이 곧 기업의 성과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경영 전략 등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인구 변화 시대에 일과 가정, 또 삶의 균형이 가능한 기업 문화는 단순한 복리후생을 넘어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세미나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상생하는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해진 만큼 거기에 맞는 고용 정책 그리고 경영 방향 이런 것도 잘 모색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불꽃축제 명당 전쟁입니다. 야, 또 이 시기가 왔군요.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매년 100만 명씩 넘는 인파가 몰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일대가 그야말로 명당 전쟁으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 불꽃축제 보신 적 있는지 어디서 예.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저는 지인 이제 집에 그 한강변에 있어요. 명당인가요? 굉장히, 네. 내가 짜장면을 살 테니까 나를 초대해줘. 저는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니 이거 멋있어요. 그래요? 저는 오. 집 근처 양화대교에서 네. 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빠져나오지를 그렇죠. 맞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불꽃 축제를 볼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한데요. 하지만 이 잘 보이는 명당을 선점하려는 경쟁 해마다 치열해지고 있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수요와 또 명당을 내세운 공급이 맞물리면서 여의도, 용산 일대 호텔 객실 요금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평소 100만 원대의 호텔 객실이 300만 원대로 오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여의도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은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일박 요금이 1,30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또 여의도에 있는 한 카페는 한강 전망 좌석 예약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2인 기준 최소 20만 원을 결제해야 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매진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불꽃이 잘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는 지금 이렇게 호텔 얼마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거래가 된다면서요? 그렇죠. 유명한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죠. 온라인에서 이 불꽃 축제 명당으로 꼽히는 한강변 아파트 베란다를 대여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요. 대여 비용은 무려 50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또 전날 밤부터 텐트를 쳐서 명당을 확보해 주겠다는 불꽃놀이 텐트 명당 자리 대행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자리 확보 대가로 15만 원에서 18만 원에 달하는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불꽃 축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행사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시 전체가 즐기라고 만든 축제가 일부의 상업적 점유로 변질되고 있다며 축제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다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가을 밤하늘에 정말 볼만한 축제인데 불꽃놀이가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가면 다들 또 힘들어지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자,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는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제는 밤사이에 창문을 열어놓기만 해도 시원함이 맴돕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가 한낮에는 다소 덥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20도를 밑돌면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25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얇은 외투는 물론 건조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은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는 제주에, 오후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에 비가 쏟아집니다. 특히 중부의 많게는 80mm 이상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내리는 비는 요란하게 내리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데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 25도, 광주는 28도를 보이겠는데요.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는 아니지만 바깥 활동하시면 다소 덥게 느껴질 정도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이 강합니다. 높은 물결로 인한 해안가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돈에 대한 궁금증,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김현우 소장님 그리고 신인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보통 투자 이야기할 때 부동산은 절대 배신 안 한다. 부동산은 언젠가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이게 주변에서도 보면 매달 임대료 꼬박꼬박 받고 그리고 팔 때는 또 이렇게 올라 있어서 맞아요. 목돈을 또 챙기기도 하고 이런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이게 요즘에도 가능한 겁니까? 괜찮은 거 모르겠네. 두 분 눈 뜨자마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럼 저도 질 수 없죠. 저도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닦아놓고 새로운 투자처 9월 달에 새로운 투자처 핫한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바로요? 아, 글쎄요. 9월 달로 이제 딱 국한 짓자면 상당히 어려운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투자는 그 언제라도 사실 모두의 관심사이자 진짜 꺼지지 않는 화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이 머니머니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평가받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은 지금 2025년 9월 현 시점에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또 따져봐야 되는지, 또 다소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투자형 부동산까지, 수익형 부동산까지 오늘 가감없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톡방 열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많이 바빠? 엄마, 임장 좀 다니려고 바빴어. 임장? 너 뭐 그 부동산 투자하게? 요즘 오피스텔이 돈이 되는 것 같길래 이참에 투자 좀 해볼까 하고. 어머머머, 너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거야? 너 내가 너희 아빠 투자 잘못해서 고생한 거 알지? 그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지. 그래도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에휴, 너 꼭 오피스텔 사기 전에 손해 안 보게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 인선이 어머님이 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오피스텔로 투자처를 정했어요. 네. 근데 요즘 오피스텔 오르고 이러니까 잘 된 거 아닌가? 잘 된 건가요?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달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살펴보면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된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 거래가 7,022건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게 되면 거의 25%나 증가를 한 건데요. 2022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평균 매매가도 실제로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가 3억 356만 원으로 7월에 비해서 한 달 만에 1%가 올랐는데 이렇게 평균 매매가가 월간 단위로 1% 이상 오른 건 2021년 8월 이후 4년 만입니다. 네. 그런데 대체 오피스텔 가격이 왜 이렇게 상승한 거죠?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일단 세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7일에 발표된 이 대출 규제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6월 27일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이 됐잖아요. 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이 반면에 오피스텔은 집처럼 생겼지만 집은 아닙니다. 준주택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 규제에서는 제외돼서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쉬워진 바람에 투자 매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의 부족과 가격 급등의 영향인데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이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피스텔 자체 공급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에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이 약 3만 3천 실 수준인데 내년 2026년에는 12,000실 정도로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서울만 보더라도 2025년에 4,400여 실에서 내년 2026년에는 1,400여 실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서 이 공급 부족이 또 수요를 더 자극하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 혼자 사는 친구들 보면 오피스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1인 가구 이런 친구들 때문에라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인 가구의 숫자를 보면 900만을 넘어섰는데 그로부터 4년 만인 작년 2024년에는 1인 가구가 1,012만 가구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1인 가구 100,000만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이 벌써 42%나 되거든요. 그야말로 1인 가구가 대세가 된 건데요. 특히나 이제 2030 세대의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면서 워라밸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젊은 층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고 이 역시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오피스텔 월세도 상당히 많이 올랐겠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월세 구하시는 분들은 한숨이 푹푹 나오실 텐데 실제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월세가 오르면서 오피스텔의 이 투자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의 거래량도 증가를 하게 됐고요. 이 구체적인 수치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수익률이 5.51%까지 올랐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4.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 지수 역시 상승을 했는데 오피스텔의 월세 가격 지수는 지난해 8월 기준 100.7에서 매달 오름세를 유지하더니 이제 올해 5월에는 101.9까지 그러니까 월세가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올해 2분기 기준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월세는 91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피스텔의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 뭐 월세도 좀 증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아파텔이라는 네. 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아파텔 이게 좀 오피스텔이랑은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아파트는 법적으로 오피스텔인데 이게 주거용도, 주거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파트처럼 설계된 이 중대형 오피스텔, 이걸 가리키는 마케팅 용어예요. 마치 아파트 같습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거나 이 주택 관련 규제가 심해지면 사람들이 아파트의 대체제로 무언가를 찾게 됐는데 이때 이제 아파텔로 관심이 쏠릴 수 있는 겁니다.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 중대형 오피스텔, 이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오피스텔 매매 가격을 끌어올렸는데요. 올해 상반기 10억 원 이상 초고가 오피스텔의 거래도 230건에 달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93건에 비하면 2.5배나 증가를 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고가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의 100제곱미터 면적의 한 오피스텔은 13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서울 양천구의 87제곱미터의 오피스텔이 1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지금 신고가 거래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이 대출 규제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대출 받을 때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대출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거든요. 이 준주택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공부상으로는 비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일반 담보대출이나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27 규제에서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지만 오피스텔은 당연히 이 규제 대상에선 빠졌거든요. 자,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강남 타워 땡땡땡이라는 3차 이 128제곱미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29억 2천만 원이거든요. 이 중 최대 14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냥 부동산이니까요. 반면에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는 시세가 34억 9천만 원으로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아가지고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오피스텔 대출의 경우 이전보다 더 유리해진 면도 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DSR 규제가 과거보다 좀 개선이 된 건데요. 먼저 이제 DSR은 연소득 대비 1년 동안 갚게 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총 얼마냐, 이거를 일정 비율로 제한을 해두는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빚 갚는데 그러니까 소득 대비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인데, 이 DSR 규제에서 오피스텔은 이전까지 좀 많이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4월까지는 실제 상환 기간하고 상관없이 내가 20년 만기 대출을 받았던 30년으로 받았던 만기를 무조건 8년으로 고정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DSR 40%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 허용이 됩니다. 뭐 이걸 8년 만기 대출로 나눠보면 총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실제 상환 기간 그리고 30년 만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면 이 3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실질적인 한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면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훨씬 용이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얻은 게 있으면 좀 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세금은 어떻습니까? 세금. 예, 대출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세금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세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주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보면 오피스텔은 등기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6%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12일에 이 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도 될 수 있고요. 또 아파트는 애초에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주택수에 따라서 뭐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최대 이 12%까지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양도세도 문제가 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그 공부상 뭘로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실질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 등기부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뭐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집주인이 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이건 주택으로 간주해서 양도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내가 아파트도 한 채 갖고 있고 이런 오피스텔 주거용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피스텔을 처분을 하고 나중에 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것도 따르게 되는 거죠. 또 보유세도 차이가 있는데요.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 대상이 되고 업무용으로 쓰면 이건 재산세만 부과가 됩니다. 또 법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이 건물분에 대해서 이 10%의 부가세도 매수인한테 받아가지고 납부해야 된다는 차이점도 있고요. 상당히 복잡해지죠. 내가 사는 오피스텔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금이 달라.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이 오피스텔 매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오피스텔 투자가 대출 규제 면에서는 일반적인 주택,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이 유리한 점이 있지만 이 세금 규제에서는 복잡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리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다 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뭐 사실 오피스텔 투자할 때 누구나 뭐 공실 없이 꾸준히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길 기대를 할 텐데요. 공실 없는 오피스텔 잘 매매하려면 네. 제가 하겠다는 건 뭐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 뭘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입지와 수요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뭐 싼 곳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다는 곳이면은 뭐 공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역세권, 업무지구, 대학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일수록 공실 리스크가 낮은데요. 주변에 직장인 밀집 지역이 있는지 또 대학교가 있는지 상주인구가 많은 곳 더불어서 교통 편의성까지 갖춘 곳이라고 한다면 공실 위험도는 그만큼 낮아질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면적 선택입니다. 이 면적 선택에서는 소형 오피스텔이 사실상 유리한데요. 계속해서 1, 2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한 2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대의 이 소형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또 수익률도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을 보면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이 연 6.08%로 가장 높거든요. 또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도 적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이 좀 적고요. 또 되팔 때 환금성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작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전용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로 너무 좁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공실이 생길 가능성도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시설도 중요한데요. 이 주차 공간은 충분한지 또 네.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이게 너무 느리거나 사용하는데 부족한지는 않은지 또 보안 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두려면 입지, 면적 그리고 이 건물의 관리 상태 이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실질적으로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온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 없이 실질 수익률 네. 이걸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수익률 계산할 때는 단순히 뭐 매매가 대비 임대료가 얼마냐 이런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이 공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그리고 관리비, 세금 또 건강보험료까지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건강보험료가 중요한데요. 지역 가입자는 물론이고 이 직장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보수 외소득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받게 되는 연봉 외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됩니다. 또 피부양자였던 분들 소득이 없어서 직장 가입자인 자녀에게 얹혀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시는 분들을 이제 피부양자라고 보는데 이런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 임대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임대료에 대한 이 건보료뿐만 아니라 이 재산에 대한 건보료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금 문제도 손익계산서에 넣어야 되는데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돼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업무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이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도 지게 됩니다. 여기에 관리비도 구조가 복잡해서 업무용으로 쓰게 되면 이게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 네.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이게 이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대상이 돼요. 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좀 만만치 않죠. 네. 네. 여기 듣다 보니 머리가 확 아파지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오피스텔 투자 시에 실제로 고민이 될 만한 부분들을 몇 가지 질문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역세권 구축 오피스텔과 역세권은 아니지만 신축인 오피스텔 둘 중에 어떤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까?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소장님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이게 같은 가격이겠죠. 같은 가격이라면 상당히 고민이 될 건데 일단 역세권 구축은 교통이 편리하니까 공실 걱정은 그만큼 적을 겁니다. 직장인들 출근할 때 바로 지하철 걸어서 1분 거리면 얼마나 편해요. 중요하죠. 네. 예, 그리고 자산 가치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인데요. 다만 초기 투자금은 당연히 높겠고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구축이니까요. 반대로 신축은 이 깔끔한 인테리어 덕분에 세입자를 처음에 구하기가 쉽고 또 바로 임대에 나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역세권이 아니라면 교통이 불편해서 그만큼 공실 위험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세권 프리미엄, 그러니까 역세권에 가까이 있다고 너무 비싼 프리미엄이 붙는 게 아니라면 구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신축 지역에 교통개발 호재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 상태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볼까요? 구축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리모델링에 투자를 할지 말지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서 더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이미 보유한 구축 오피스텔을 리모델링 할지 말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그 리모델링 비용을 임대료로 회수할 수 있느냐, 또 내가 이걸 되팔 때 회수할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리모델링 한번 하려면 그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은데 최소한 리모델링 이후에 기존 임대료에 비해서 또 시세에 비해서 한 25% 이상은 높게 받을 수 있고 또 주변 신축 오피스텔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면 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 건물이 오래됐다면 안에 내부 인테리어만 바꿔서는 이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배관 교체라든가 방수 공사처럼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전체 투자 비용 대비 이 신규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것보다 나은지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과 함께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투자처가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그 현재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이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다세대 주택, 빌라의 가격도 조금씩 들썩거리고 이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이게 대체제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여기에 재개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건데요. 실제로 서울, 용산, 동작, 성동 같은 재개발 초기 지역은 거래량 증가폭이 80%에서 많게는 130%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만 해도 다세대 주택 인허가 물량이 3만여 가구에 달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인허가 물량이 점점 줄기 때문에 공급도 많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대차 시장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데 올해 2분기 기준 이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이 다세대 주택 쪽으로 임대인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피스텔 투자와 뭐 비교했을 때 다세대 투자의 장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은 이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할 때만 주택이고 그러지 않으면 사실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그냥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유세나 양도세에서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세대 주택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닌데요. 실제 거주하려는 뭐 신혼부부라든가 뭐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이 수요가 꾸준하게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법상 임대소득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세대 주택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오피스텔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피스텔은 관리비하고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공실이 생기면 그게 집주인이 부담이 큰데 다세대 주택은 그렇지 않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재개발이나 또 재건축 기대감이 낮은 지역은 이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자산 가치 상승이 좀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투자할 때 계약이나 관리 측면에서 뭐 오피스텔이랑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 이 다세대 주택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차 대수. 그리고 그 맞아요. 건물에 살고 있는 가구 수가 얼마인지.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10가구만 딱 주차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진짜 주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또 여기에 관리 주체, 아파트 같은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 공동관리주택법상 이 관리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서 매입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의 만료 시점이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건물 자체의 상태도 중요한데 이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라든가 하자 보수 이력 그리고 옥상과 지하 배수로 같은 유지 보수 이력도 살펴봐야 되고요. 과거의 관리나 계약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야, 이 보니까 엄청 꼼꼼해야 돼요. 이게 뭐 오피스텔이든 다세대 주택이든 세금 문제 잘 확인하셔야 되고 또 입지 조건 또 혹시 모를 법적 분쟁까지도 다 내가 알고 있어야 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한 궁금증 또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엄마 생수기라고 들어봤어요? 생수? 그건 또 뭔데? 생활형 숙박시설. 나 이번에 그것 좀 알아보려고. 오피스텔을 알아본다더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오피스텔은 세금이 좀 복잡하더라고. 나 복잡한 거 딱 질색이야. 아들아, 꼭 뭐든 그렇게 투자를 해야겠니? 가만히 있으면 돈은 나에게 좋지 않잖아. 내가
돈에게 찾아가야지.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 테니까 기다려. 돈 벌어서 효도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걱정을 끼치니까 불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건 뭐예요? 생활용 숙박시설.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네, 보통 줄여서 생숙 이렇게 부르는데요. 생숙? 이 레지던스라고는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레지던스가 바로 생숙입니다. 이 호텔하고 비슷한데 핵심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이 생숙 생활용 숙박시설은 2012년에 국내에 들어와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는 좀 다르게 이 생숙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관광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위생, 소방, 안전까지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최근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이 생활용 숙박시설은 18만 5천 실이 있는데 이 중에 이 준공이 완료된 게 14만 1,000실이고요. 이 가운데 숙박업 신고를 한 게 8만 실 정도밖에 안 되고 용도 변경을 마친 곳이 18,000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싸고 사실 그동안 정책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부침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처음 도입된 취지는 그 장기 외국인들을 이제 이 숙박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었는데 2020년 전후에 아파트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그리고 생숙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청약통장이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뭐 양도세나 종부세 부과 대상도 아니고요.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택이 아니니까 그런 건데 거주도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숙박시설로 쓴다면 장기 투숙은 가능하겠지만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점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마치 아파트처럼 분양을 하게 된 거죠. 투기 수요도 또 여기다 몰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거나 아니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시설로 이용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투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된 건데 그래도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걸 속아서 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나는 속아서 이걸 분양받았는데 여기에 과태료까지 내란 말이냐? 그런 것들 때문에 이행 강제금 시점을 2023년 9월에서 지난해 말까지 한 차례 좀 늦췄고요. 또 국토부는 작년 10월에 이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숙박업 신고 기준도 낮추고 또 용도 변경 절차도 간소화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 시점도 내후년 말까지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면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단호박 소장님께서 네. 딱 오늘 단호박하게 말씀해 주실 게 하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권하지 않는다고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실 외형만 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주택이라고 착각하고 분양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주택이 아니라 이 숙박시설인 거죠.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는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이쪽으로 오피스텔과 생숙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뭐 분양 사기 같은 피해 사례들도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취득한다라는 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숙박업을 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것과는 성격이 아예 다른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숙박업 허가를 그럼 잘 받을 수 있냐? 이거 허가받는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다가 적발되게 되면 이행 강제금까지 물게 되는 거죠. 그 대행 구매라는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제가 약간 잔머리를 굴려 생각해봤는데 그 공유 숙박 플랫폼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내 집을 주는 거야. 생숙을 주고 대신 좀 해주세요. 어때요? 그것도 숙박업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요즘처럼 이제 K컬처 붐을 타고 외국인 관광객들 몰려드는 시기에는 이런 공유 숙박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집을 쓰지 않는 동안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돈을 버는 그런 단순한 구조로 생각하고 야, 이걸로 용돈벌이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집을 좀 처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공유 숙박 플랫폼에 그 집 올려두고 여러 차례 수익을 올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명백한 숙박업이거든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숙박업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럴 땐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숙박업으로 제대로 등록만 하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힘듭니다. 앞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 숙박업 제도가 대단히 복잡하고 이 진입장벽도 높거든요. 이 숙박업 정체계가 27가지나 됩니다. 제도별로 영업신고 절차까지도 다르고 요건도 각각 다 다르고요. 이 절차 이행까지 또 걸리는 시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6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당연히 다 이렇게 공유 숙박 플랫폼에다가 일반 주택 올려서 단기간 어떻게 수익을 올려보겠다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건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불법에 가깝거든요. 미신고로 운영하게 되면 이 플랫폼에서도 제재를 합니다. 예약을 아예 차단하거나 이 계정이 정지될 수 있고요. 지자체에서 단속이 나오면 과태료나 이 벌금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투자 방법인 거죠. 네, 그런데 소장님 요즘 SNS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이 구옥을 리모델링해서 뭔가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고 뭐 이렇게 촬영도 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리모델링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좀 뭔가 구옥 투자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네. 생각했었거든요. 보면은 이제 되게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각할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리모델링 비용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는 좀 다르거든요. 매수자의 취향이라든가 이 사용 목적에 따라 가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거기다가 이제 건물 외관만 멀쩡한 거고 안에 뭐 대수선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수리 비용이라든가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고려하신다면 투자 비용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SNS 보면 구옥 예쁘게 해놓고 젊은 맞아. 사업가들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그 구옥을 이용해서 돈 버는 인플루언서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구옥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거 헛된 꿈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구옥 매매에서 리모델링하는 투자는 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한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처로 자리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주택을 보유하는 순간 각종 불이익을 받게끔 설계돼 있어요. 자격이라든가 이런 제도에서 다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황금성이 떨어지고 투자 가치 평가가 어려운 불투명한 이런 구옥을 취득해서 유주택자가 되는 건 그런 리스크를 다 감수한다라는 거잖아요.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구옥 리모델링은 뭐 매각 차익이나 장기 가치 측면에서 큰 메리트를 찾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금해야 되겠다. 뭐 이런. 투자 아닌가 보다 뭐.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려면 정말 전문가처럼 맞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뭔가를 해야지 그냥 대충 저쪽에 돈 버니까 나도 벌겠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김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오늘부터 가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절기상 추분이거든요. 네. 추분은 밤 길이가 조금씩 이제부터 길어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을 맞죠? 네. 그렇죠. 밖에 나가면 공기가 좀 다릅니다. 하늘은 어찌나 파랗고 이쁜지요. 정말 명화 그림 한 판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럴 때는요. 일상적인 밥, 반찬, 국 먹기가 약간 조금 싫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미로 드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거를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바로
황태와 북어로 만든 바삭한 별미 한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맛있겠다. 제가 이 황태와 북어로 얼마나 맛있는 반찬을 준비를 할지 여러분들 좀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네.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퀴즈! 황태하고 북어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이름이 다르고요. 네, 근데 저 엄마한테 들었던 게 숫자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숫자요. 네, 뭐 횟수. 그 말리는 방법 아닌가? 말리는 방법이요? 네. 네,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가공법이나 조리법에 따라서 이게 조금 건조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북어는 바로 우리가 건태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말려놓은 게 바로 북어예요. 네. 그걸 우리가 약간 좀 고급스럽게 건태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황태는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말려놓은 게 바로 황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이 황태 북어가요. 이뿐만 아니라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요리하면서 네. 차츰차츰 알려드리고요. 첫 번째 메뉴는 바로 황태강정입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 황태강정 조금 많이 드셔본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방송에서는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 최초로 알려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즐겨 먹는 술안주예요. 너무 좋아. 두 번째는요, 바로 튀김 북어 껍질 양념 무침인데요. 북어 껍질로 이렇게 정말 별미스러운 반찬이 하나 탄생하는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와. 일단 튀김 요리면은 무조건 맛있을 것 같고. 그쵸. 네. 그리고 우리 보은쌤 항상 중간에 꿀팁 이래가지고 매직 보여주시잖아요. 빠밤. 저는 그거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도요. 오늘 보은 매직 네. 보여주세요.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기다려 보세요. 일단 제가 황태채를 준비를 했어요. 황태포는 이렇게 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채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대강 찢어놓은 거를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강정이니까 아무래도 한입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 3cm에서 4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요거 자를 때 옆에서 뭘 준비했냐면 지금 기름을 조금 우리가 튀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튀김의 온도는 강정은 150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죠. 너무 네. 높은 온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삭하게 이렇게 튀겨내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황태채니까 건조가 잘 돼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뭐 부침가루 할 필요도 없고 감자 전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튀겨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주 희한하게 맛있습니다. 우리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 있죠. 네. 심심풀이 강정입니다. 네, 정말 맛있어서 이은 씨 이거 안 드셔보셨어요? 선생님하고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내가 한번 네. 이은 씨한테 이거 맛을 보여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때 굉장히 아마 맛있었다고 한 얘기를 제가 엄청 네, 맛있죠. 들은 것 같은데 요게요 황태채가요 요게 약간 포슬포슬하잖아요. 그래서 튀겨 놓으면 이 포슬거리는 게 굉장히 이렇게 쫙 벌어지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넣냐면 바로 이 양념을 하는데 소금과 그다음에 설탕과 깻가루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황태포를 제가 한번 튀겨볼 건데요. 네. 얼마나 지금 온도가 잘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굵은 소금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요 정도면 지금 소리.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불을 살짝 중간으로 해놓고 요거 한 움큼씩 넣어서 그냥 튀겨주세요. 아니 그냥 튀기니까 얼마나 편해요. 네, 뭐 굉장히 부침가루, 편해요. 그러게. 전분 준비 안 해도 되고. 맞아요. 튀김이면 무조건 묻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묻히지 않고 바로 이렇게만 튀겨내도 요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희 먹태하고는 다른 거죠? 먹태요. 네. 제가 좀 이따 먹태 얘기를 할 건데 그러세요? 지금 요새 우리 안주로 먹태 많이 드시잖아요. 네. 먹태는 뭐냐 하면은요. 약간 덜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이 약간 거무스름하게 말려졌어요. 그러면 속이 바삭하게 말려야 이게 황태인데 속은 약간 촉촉해요. 그래서 먹태가 요리하기가 좋아서 약주 드시는 데서 안주로 많이 쓰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요게 이제 확실하게 많이 말리진 상태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요리해놓고 나면 딱딱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요네즈랑 청양고추 넣고 먹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먹태군요. 네, 그게 먹태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네. 이 상태로 돼야지 요 황태가 굉장히 포슬포슬하게 잘 요게 튀겨져요. 진짜 그리고 온도가 색깔이, 낮기 때문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갖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그래서 색이 맛있어졌어요. 덜어놓고. 네. 그렇죠? 색깔이 맛있어졌죠. 네. 네. 어우, 이렇게. 노릇하니 맛있겠네요. 또 제가 사실 생방송 중에는 튀김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맞아, 어렵죠. 요거 하지 말까 하다가 네. 또 가을 별미니까 요걸 좀 알려드려야 향 넘어온다. 여러분들도 또 아, 온다. 여기서 온다. 스멜. 드실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알려드립니다. 어우. 자, 이렇게 좀 준비가 됐으면 한 번 더 튀겨 볼게요. 아, 저 그냥 튀겨서만 바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장치 없이 그냥 튀긴다는 게 그냥 장점이네. 튀기기만 하면 돼요. 뭐 튀김옷 입힐 것도 없고 네. 네. 가위를 그냥 잘라서 그 기름에다 바로 튀기시면 돼요. 우리가 왜 보통 튀김은 2번 튀겨야 맛있어야 하잖아요. 이 황태강정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2번 튀기는 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150도보다 조금 더 뜨거워지면은 좀 맛이 없어지네요. 타요. 타요. 아. 요게 지금 딱 150도 정도거든요. 지금 제가 불 조절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요 정도가 됐으면 요거 건지세요. 나는 무조건 그것도- 튀기면 막 자글자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많이 튀기면은요 또 약간 딱딱해져요.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러워야 그 상태에서 되죠. 이제 예. 불을 좀 꺼주고 이렇게 다시 준비를 해주세요. 선생님 스냅을 봤어요. 계속 기름을 털었다 다시 넣으시고 털었다 다시 네. 넣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요 강정이 맛있어요. 요거 좀. 정말 한번 만들어 놓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속 뭐가 좀 땡기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지금 소금하고 설탕하고 깻가루하고 같이 넣고 양념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밥 반찬으로도 아주 좋고요. 어. 가을에 도시락 반찬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나들이 갈 철이잖아요. 네. 그럴 때 요거 한 통 만들어서 가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강정은 이렇게 해서 양념이지.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정말 와, 향기 봐. 쉽잖아요. 와, 일식집 향기. 그렇죠. 인선 씨 나와서 요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아, 병장 신선. 아이 저거 그냥 먹어도 저거 너무 진짜 맛있겠는데? 맛있죠. 죄송합니다. 먼저 먹겠습니다. 네. 자, 인선 씨 요거 잡숴 보세요. 좀 뜨거울 한번 주세요. 때인데 별로 안 뜨거운데? 안 괜찮아요? 뜨거워요. 아, 온도가 잡숴 많이 보세요. 높지 않아서. 네. 그래요? 잡숴 보세요. 네. 어떤지. 저 과자 어때요? 소리. 들리세요? 오, 아유. ASMR이에요? 어. 이거 양념 안 한 거죠? 영양 하나도 안 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죠. 치킨 같아, 치킨. 바삭바삭하는 게 먼 깡 그거 먹는 것 같아. 네, 그죠?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들어가요? 네, 이제 들어가세요. 옆에 있고 싶어. 여기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좀 뿌려주시는데 3분의 1 작은 술 소금 아주 약간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것도 건조 가공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뿌려주세요. 너무 맛있다. 자, 우리 인선 씨를 위해서 제가 설탕을 조금 넣을게요. 아, 뜨거울 때. 술가.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 그다음에 요 깻가루를 넣는데 통깨를 넣잖아요. 통깨를 넣으면 굴러다녀요. 흡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깨를 갈아 놓은 깻가루를 넣으셔야 돼요. 여기는 소금이 안 들어가요. 자, 이 상태가 됐으면 젓가락으로 버무리세요. 끝인가? 맛있겠다. 끝이에요. 오.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냥 먹어도 맛있었는데 어.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잡수시면 되는데 요거보다 살짝 덜 뜨거우면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 바삭해질 거예요? 때.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다가 조금 아. 놔드렸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와. 방금 전에 약간 뜨거운 거 먹었거든요. 음. 근데 그래도 맛있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식어가지고 더 이 바삭바삭함이 더 느껴져요. 아 이거 상당. 와, 이 소리가 압도하네 일단. 그쵸? 그리고 들어가면서 고소하고 달콤함이 입에 확 터져요. 맛있죠? 선생님 방금 주신 거랑 네. 식감이 아예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념을 한 거예요. 아, 아까 거는 제가 그냥 튀긴 것만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양념을 한 거니까, 그리고 요거 제가 지금 드려놓은 거는 아침에 저희가 여기 새벽 5시에 왔거든요. 그때 만들어서 놓은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싸늘하게 식었잖아요. 소리 들리죠? 바삭바삭하죠?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하나면 뭐 다른 안주 필요 없이. 이거 집에서 만들기 시작하면 먼 깡 과자 안 팔리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다. 이보은의 황태강정이라 그래갖고 조금
유명해져야 되겠죠. 오. 아, 근데 인선 씨가 좋아할까봐 설탕 넣는다 그랬는데 네. 설탕 그냥 맛있으시죠? 저 너무 말고는. 맛있어요. 나 때문에 만든 게 아니네. 왜요? 별미네요. 맛있잖아요. 아 맛있더라고 만든 건데. 단맛이 살짝 나니까 그쵸? 끝맛에 네. 그것도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메뉴를 할 건데 두 번째는 바로 껍질을 가지고 만드는 튀긴 북어 껍질 네. 무침이에요. 양념 무침인데 일단 우리가 요새 이렇게 마트에도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는데 네. 이게 북어 껍질을 판매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상태로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요걸 그대로 이제 갖고 오세요. 구입을 하셔서 요걸 좀 잘라요. 어떻게 자르냐 하면 요게 지금 이렇게 약간 살집도 있고 약간의 가시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없애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북어 껍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덥석 씹어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방 3cm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오.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요게 굉장히 맛있게 튀겨지고 양념이 묻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 지금 계속 드시는 거죠? 네. 드시는 소리가 막 들려요. 네. 죄송해요 멘트를 잃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제가 지금 불을 조금 올려놨거든요. 네.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뒤에 보면 지느러미 있죠. 그거 요것도 잘라야죠. 이렇게 좀 잘라야 돼. 그거 왜요? 이것도 이거는 먹게 되면 약간 딱딱해요. 그러니까 좀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그냥 튀기느냐? 아니겠죠? 아니죠. 역시. 네. 네. 뭐가 왜 있- 아니- 여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매직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걸 그냥 튀기잖아요. 그러면 너무 건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튀김에 맛이 하나도 없고요. 기름이 다 겉돌아요. 오. 그래서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자, 이번에 꿀팁 나갑니다. 매직. 빠밤. 이 북어 껍질에는 맛술과 요게 생수예요. 생수를 가지고 요거 스프레이 통에다 담아서 오? 스프레이를 한번 이렇게 뿌려줘요? 뿌려주세요. 네. 오. 어디에? 북어 껍질에. 뭐야? 오. 뭐야? 아예 담그지 않으시는 네.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튀겨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튀기는데 만약에 이거를 담궜다 하면 저 여기서 화상당해요. 아, 맞네. 그러니까 워터밤 스프레이로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네, 거구나. 뿌려서 아. 맛술은 왜 넣느냐? 비린 맛이 약간 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없애기 위해서 살짝만.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감자 전분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감자 전분이 잘 흡착이 되겠지요. 잘 그쵸? 붓겠다. 아, 선생님 진짜 센스. 내가 요리는 뭐라 그랬어요? 과학. 과학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구나. 자, 요 정도만 해도 감자 전분이 충분하게 스며들어서 요게 입혀져요. 네. 자, 그러면 감자 전분을 제가 한번 뿌리는데 제가 장갑을 하나 좀 끼고요. 바삭하겠다. 껍질을 저렇게 먹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보통 그냥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튀겨서? 감자 전분을 네. 조금 뿌려주세요. 골고루. 그래서 아까 잘 묻네. 껍질에다가 오. 생수하고 맛술을 넣은 스프레이를 뿌렸잖아요. 네. 잘 이렇게 묻네. 잘 흡수가 되죠. 그렇죠? 보세요. 겉돌지가 그러면 않네요. 튀겼을 때 음. 껍질에 전분가루가 묻어 있으니까 바삭바삭하겠죠. 자, 요거는 지금 껍질에다가 전분가루만 묻혀서 한 거예요. 자, 요거는 튀겨낸 거예요. 인선 씨, 병장신선. 또 나요. 와보세요. 부럽다. 나는 이럴 때 자, 부러워. 차이가 있죠. 요거는 있죠. 제가 튀겨낸 거고요. 요거는 제가 묻혀놓은 거예요. 요거는 맛볼 수 없으니까 요걸 하나만 맛봐 주세요. 어떤지. 요건 제가 좀 아까 방송 전에 살짝 튀겼어요. 요게 요건 거죠? 네, 요게 요거예요. 껍질 튀겨놓은 거예요. 네, 껍질 먼저 튀겨서. 먹겠습니다. 네. 어때요? 식감이 어때요? 궁금해요. 껍질이. 궁금하죠? 감자칩 같지 않아요? 나만 할 건데 요거하고 달려? 전에 거하고 달라요? 튀긴 거?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러면 오. 아예 우리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자, 우리 근데 왜 이렇게 가서 하나씩. 저희도 좀. 이게 무슨 맛이지? 이거 네, 먹어봐봐요. 요것도 하나 더 가져가세요. 아, 그래? 네? 우리도 한번 맛좀 아니, 이렇게- 보게. 맛을 한번 궁금하네.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죠. 잡숴봐, 잡숴봐. 궁금해요. 이거 비싸게 안 받을게, 잡숴봐. 진짜 맛있다. 식감이 맛있죠? 완전 달라요.
아니 저 껍질에서 어떻게 저렇게 식감이 나오지? 식감이 다르죠. 완전 달라요. 완전. 얘는 진짜 감자칩 같네. 그렇죠. 피가 완전 있잖아요, 감자. 피가. 네. 그런 거네. 껍질 향이 음. 비리지가 않아요. 그죠? 비린 맛이 없어졌어. 이게 좀 더 부드러운 맛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으면 이제 튀길 건데요. 제가 아까도 튀김 온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아까는 150도였어요. 지금은 160도예요. 아. 왜냐하면 감자 전분이 조금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 소리가 좀 됐어요. 세졌어요. 빨리 튀겨요. 오! 그래 저거지. 내가 원하는 게 저거야. 막 피어나는데요, 봤어요? 꿀처럼? 와! 분식집 빨리 같아. 떠요. 아우. 아 아침에 다들 시청자분들 다 침을 꼴깍꼴깍 그냥. 예? 튀김은 무조건 맛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아침에 생방송하면서 튀김하기가 얼마나 떨리는 줄 아세요? 혹시나 안 될까 봐. 맞아. 타버리면 큰일 나는데. 자, 오 다 얼마 안 됐어요. 튀기네. 바로 통닭. 저것도 맛있겠다. 저 맛있죠. 막 튀김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부드러워요. 아까 먹어보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식어야 돼요. 식어야 아 맛있어요. 맞아. 식어야 된다. 네. 이렇게. 아, 얘는 양념도 묻혀야 되니까. 그렇죠. 양념을 묻혀야 되니까 아주 싸늘하게 식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황태강정하고 딱 먹어봐도 또 다른 맛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 맛이잖아요. 그래서 황태하고 요 북어하고 차이점만 아시고 준비를 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튀겼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식혀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 요 옆에다가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침이니까 여기 양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들어가요. 쪽파, 쪽파. 송송송.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집에 아이들이 만약에 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청양고추 쓰지 마시고 피망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붉은색 요거는 고추인데 요것도 붉은색 피망 쓰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일단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하냐면 양념을 일단 준비를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명태의 이름이 너무너무 갖가지다.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이제 준비를 좀 해왔어요. 생태야 뭐 생으로 잡은 네. 명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태는 그냥 얼린 명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망태는 뭘까요? 망태. 망태 할아버지. 망에 걸린 생태인가요? 망으로 잡은 거예요? 망으로 잡은 게 오! 망태야. 그리고 그러면 낚시태는 낚시태. 낚시를 잡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먹태 말씀하셨잖아요. 먹태는 약간 춥지 않은 날에 말리다 보니까는 너무 이게 안 춥다 보니까 껍질만 새카매져요. 그러고 나서 안에 있는 속살은 조금 덜 말랐어. 요게 바로 먹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태보다는 돈을 조금 덜 받겠죠. 네. 그래서 이 가격이 착하니까 안주로 많이 판매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찐태가 있어요. 찐태. 생태. 찐태는 뭘까요? 찐이야. 찐태는 황태가 육질이 약간 흐물흐물거려. 그게 찐태예요. 그럼 백태는 뭘까요? 백태? 백태는 꽁꽁 얼은 황태가 백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명태의 이름이 아주 가공법과 조리법에 따라서 수십 가지거든요. 요거 그냥 살짝 알아놓으시면 먹태가 뭔지 알아? 그리고 딱 아는 척 할 수 있죠. 네. 맞아. 코다리 뭐예요? 코다리. 코다리도 명태 아니에요? 코다리는요. 코다리는 우리가 잡은 거 가지고 잡은 생태 가지고 하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코에 깨서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얼렸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반건조예요. 반건조. 그렇기 때문에 코다리예요. 그게 코다리. 네,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조림을 좀 할 건데 무칠 거거든요. 자, 무칠 건데 제가 요게 지금 바삭바삭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갖고 할게요. 네. 자, 그랬으면 불을 좀 달궈놔요. 저는 약간의 청양고추랑 붉은 고추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고추기름을 안 쓰는데 아니 난 저런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고추기름에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고추기름을 쓰셔도 돼요. 네. 근데 저는 고추기름 안 쓰니까 식용유 쓸 거예요. 식용유하고 여기에다가 아 이번에는 불에다가 이렇게 묻혀주는 거죠. 네네네. 요거에다가 다진 마늘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간장을 좀 넣어주세요. 간장 넣고 그다음에 들어가. 예. 다 넣었어요. 다 넣고 요걸 버무려요. 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걸 버무리는데 여기 버무릴 때 타지 않게 뭘 넣느냐? 바로 참기름을 넣으세요. 아우. 리얼 오일. 네.
그래서 버무려요. 약간 다 버무렸어요. 자, 이렇게 다 버무렸으면 이제 양념에 약간 묻혀졌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할 게 뭐냐? 바로 불을 끄고 난 다음에 물엿 넣어요. 물엿. 네. 그래야 약간 단맛이 나는데 꾸덕해져. 불을 킨 상태에서 넣으면 다 달라붙으니까 불을 끈 상태에서 넣고 통깨 넣고 그다음에 요거 쪽파 넣고 그다음에 요거 청양고추. 네, 다진 청양고추 넣고 그것도 안 준대. 다진 홍고추 넣고 요거 그냥 향기. 버무려요. 대박. 지금 향이 확 왔어 이렇게. 다 올라왔어. 향 너무 좋은데? 아 역시 불맛이 좋구나. 자, 이게 끝이에요. 약간 중국 음식 향이. 네. 약간 유린기 그런 향이. 유린기 스타일인데 유린기는 여기에다 이제 소스도 해야 되고 네, 양상추도 맞아요. 폰즈 있어야 넣고 막 되니까 이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정말 맛있게 북어 껍질 그거 별거 아닌데 아주 맛있는 반찬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북어 껍질 가지고 저렇게. 아까 그 이렇게? 튀기는 기름 향도 좋았는데 이건 또 차원이 다른 향이 또 오네요. 우와. 고추 킥이에요. 고추 킥. 와, 맛있겠다. 요거 이렇게 이거 밥에 우와. 먹어야겠다. 이제 우리 제드래곤 벌써 드시는 거예요? 아, 이 향이구나. 이건 반찬으로 또 딱이네. 네 반찬으로 아주 좋죠. 매콤한 맛도 있고 식감도 이렇게 좋고.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잘 잡숴봐. 간장 치킨 양념 같아요. 그렇죠. 되게 너무 약간 맛있어요. 간장치킨 양념 같죠. 먹자마자 네. 그 닭껍질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 바삭함도 있으면서 부드럽고 네. 매콤하고. 제가 아주 와. 유명한 어디 갈비집을 갔더니 요걸 반찬으로 내셨더라고요. 맛있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보고 벤치마킹했어요. 잘하셨네요. 잘하셨어. 밥도둑이네. 와. 근데 고추향이 나는 게 또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불향이 맞아요. 이렇게 입혀진 고추향이 맞습니다. 나는 게 네. 와. 이거 진짜 선생님 저는 닭껍질을 좋아하는데 네. 그거 튀겨서 간장 양념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바삭하고 그리고 요거요. 이제 우리 제가 아까 먹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먹태도 잘라서 요런 식으로 튀겨가지고 양념을 하셔도 아주 맛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왜 망태라고 제가 그물에 잡은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잘 말려놓은 거 같고 약간 꾸덕꾸덕한 거 가지고 요렇게 준비를 하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선생님, 이 특별한 황태- 반찬이네. 이 황태 때문에 제 설태가 춤을 춰요. 그래요? 아 오늘 해브라더스. 너무 맛있어서 응. 와 너무 맛있고 살도 안 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약간 좀 튀겼긴 했지만 다이어트 뭔가, 음식인 것 같죠. 네. 아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그야말로 별미거든요. 맞아요. 저 추석 때 손님들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연휴 길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행복한 아침에서 한 거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그 재미도 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선생님 다음 주는 뭐 해볼까요? 다음 주는요. 제가 지난주에 아욱 얘기했었잖아요. 아주 구수한 아욱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 상암동은 바람이 불면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선선한 공기와 함께하는 초가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로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낮이 되면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더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20도를 밑돌면서 출발했고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릅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종일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는 제주에, 오후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의 많게는 8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내리는 비는 요란하게 지날 텐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데다가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가 25도, 광주가 28도를 보이겠는데요. 30도를 웃돌던 여름 더위만큼은 아니겠지만 한낮에 바깥 활동을 하신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정도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강한 물결이 맺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추분이라 네. 이제는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가을이 봄만큼 또 짧잖아요. 지나가는 가을 아쉽지 않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OS에서 Play the next channel.